경찰청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하면 범죄 수법이 오히려 세간에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거꾸로 지금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거 바람 피우는 방법 다 공개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바람 피게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거예요. 다음 질문을 준비를 해놨는데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갈 때 내는 이런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질문에 뭔가 추가적인 의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쌍방울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더 하고 싶었는지 뭔가가 있었는데 이학재 사장이 그걸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좀 짜증이 난 것 같다. 답을 제대로 못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단 공직사에 일깨워주는 것이고, 환단고기는 이거는 사료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주류 역사학계에선 위서라고 보고 있고, 고대사를 연구하라는 이야기와 환빠도 참고해라는 이야기는 진짜 다른 이야기예요. 응석바지를 완전히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세상을 속이려고 했었던 그 시도를 그 이후에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이후에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 12월 4일 이 당정대 회의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대화가 주고받았는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주말 사이에 그 업무 보고 영상이 엄청 많이 떴습니다. 영상도 많이 뜨고 쇼츠 짧은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뭐 회자가 좀 됐고요. 저도 여러 개 좀 봤는데 제가 느낀 건 진짜 없어도 될 기관과 진짜 능력 없는 기관장들 너무 많다. 예, 그런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뭐 하나하나 또 말씀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한심한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걸 알게 한 업무 보고 다시 한번 실체를 파악을 좀 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됐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오셨고요. 네,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살고 있는 맞네. 네, 인천공항.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지역구 인천 서울갑에서 출마했던 박상수 대변인입니다. 다 연관이 있으시네. 야, 이분은 어떻게 연관이 있나? 개혁신당 공항 자주 가셨을 것 같고요.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뭐 얘기를 못 하겠네. 네, 공항 자주 갔다고 공항에 해요. 칼국수라도 먹으러 왔을 거 인천 아니야. 근처에 목동 살잖아요. 인천 근처. 인천 가까운데 가까운데 사시니까. 예. 자, 목동까지는 그리고 인천 문화권. 진짜 연관 없으시죠? 우리 최은경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항도 안 가시고. 공항이요. 저 인천공항 그 2터미널 생기기 전까지는 제 집 드나들듯 다녔는데 맞아. 지금은 뭐 거의 못 전생. 가고. 네, 전생에는. 진짜 여행도 많이 다니시다가 네, 이집트 후루가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진짜요? 네. 후르가다 공항도 갔다 왔어요? 공항을 가진 않았고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 이후로는 이제 그죠. 가까운 한해다만 갈 수 있는 네, 그냥 거기 안 갑니다. 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한국이 최고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그 업무 보고 관련 뉴스들 한번 먼저 쭉 살펴볼까요? 업무 보고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화제가 터지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잖아요. 현장에서 기관장이 직접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또 재질문을 하면서 실무를 체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서답을 하거나 대답을 잘 못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우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지난 10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근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 실제로 그래요?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예, 와. 살벌하죠. 이게 이제 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요. 네. 이제 외화 밀반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이학재 사장이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세관이 주로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제 위험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책임지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학재 사장이 억울했나 봐요. 이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인천공항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검색 분야 종사자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다. 걱정스러운 건 온 세상에 이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아니냐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김남준 대변인이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이런 수법들을 공개하고 그거에 대한 예방 또 이런 걸 막겠다고 하는 기관의 발언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아유, 좀 드리면요. 바로 들어오시네. 예. 제가 또 전직 대한항공의 사내변이지 아 않습니까? 맞네요. 아, 제가 네, 네. 땅콩 변호사 맞아요. 땅콩 변호사가 대한항공의 사내변. 대한항공 마카다미아. 직원들이 다 마카다미아죠. 예, 직원들이 다 저기 그래서 근데 어쨌든간에 우리 그 대한항공의 사내변으로서 네. 이건 세관 업무가 맞아요. 네. 세관 업무가 맞아요. 인천공항공사에서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으시려면은 그 세관에다가 물으셨어야지 인천공항공사에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이게 뒤에 밝혀졌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에서 책갈피에 돈을 껴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또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거를 만천하에 알리면서 그 관할도 아닌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잠재적 우리 당의 인천시장 후보군에 계시는 이학재 사장을 전국구 인물로 만들어줬다. 뭐 그냥 특급 도우미가 돼준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저 책갈피에 달러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하게 다 검색하면은요, 지금 2시간 전에 가도 사실 수속 밟기 힘든데 책을 다 꺼내서 그 일일이 달러를 까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수조사하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한 대로. 네? 그러면 한 12시간 전에 가셔야 될 거예요. 아니, 책을 다 열어봐야 되잖아. 캐리어에 있는 책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럼 12시간 네. 전에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을 대통령이 다 열어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대통령이란 자리가, 관할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만기 칠람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과연 12시간 검색받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지금 연말에 지금 다 공항 가실 건데 책마다 다 열어봐야 돼요. 애들 동화책도 다 거기 달러 들어가 있는지 다 열어봐야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 시간은, 이 인력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오래 걸리죠. 가방 안에 공항 책이 검색- 있는 사람 공항 검색에서 줄 안 서보셨어요? 일단 검색. 책은 네. 굉장히 많다 그러고 네. 왜냐면 제가 공항공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네. 예, 이 직원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검색이 또 된다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찌 됐건 지금 이학재 사장 말은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하면 범죄 수법이 오히려 세간에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거꾸로 지금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거 바람 피우는 방법 다 공개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바람 피게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거예요. 어쨌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고 실제 달러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달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뭐 마치 드러나면 문제라는 듯이 왜 그걸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했던 건데 왜 그걸 공개하냐 이런 식의 질타는 맞지 않다. 오히려 공항공사 측에서 세관 업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보안 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관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본인들이 계속 MOU도 맺고 해가면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책임은 거기서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모른다는 네. 것도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천공항공사 사장 3년 정도 했으면 요 정도는 모른다는 게 그렇게 썩 설득력이 많이 있지 않는 것 근데 같아요. 뭐 쌍방울 사장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쌍방울 사장님께서는 뭐 워낙 알 수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예, 이런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업무 보고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지엽적인 질문이긴 했어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 질문을 했을 때 이학재 사장이 무언가 만약에 뭐 된다, 검색이 된다, 혹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추가적으로 무언가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학재 사장이 엉뚱한 얘기를 자꾸 답을 잘 모르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중간에 약간 짜증을 내면서 그 왜 이런 것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상대편의 질문을 답을 예상을 하고 다음 질문을 준비를 해놨는데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갈 때 내는 이런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질문에 뭔가 추가적인 의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쌍방울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더 하고 싶었는지 뭔가가 있었는데 이학재 사장이 그걸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좀 짜증이 난 것 같다. 빌드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거리가 안 오니까. 네, 진짜요. 네, 전 아니 그렇게 근데 보여요. 상대방한테 빌미가 줄 만한 것들을 빌드업 하고 있었다는 논리 자체는 안 맞다 생각을 하고 뭐 해석이시라고 보고 네. 어찌됐건 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 것은 이게 뭐 전 낙하산 자체는 문제 아니라 보거든요. 낙하산 갈 수 있어요. 정권 바뀔 경우에. 그런데 적어도 업무 기간이 2년도 지났고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이 답을 제대로 못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네. 경각심을 일단 공직사회에 일깨워주는 것이고 지금 이것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이 방법이잖아요. 네. 성남시장 할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다 논의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도록 저는 이번에도 아까 거꾸로는 인천시장 만들기 뭐 띄워주시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아니 저런 이 공항공사 사장이 있어? 이거는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월급 받고 저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으실까? 조직의 리더면 네. 적어도 100의 업무면 150, 200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100이니까 100만큼만 딱 알겠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항 다른 데랑 뭐 제휴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대답을 잘 못했잖아요. 네, 그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 현황 관련해서 대통령이 질문을 했어요.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그 이학재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으로 진척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라 거기 왜 후르가다 뭐 있지 않냐고 다시 반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료에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기관 업무 보고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약간 유탄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인가요? 김의겸. 네. 여기서도 새만금 개발청장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느냐는 질문을 똑같이 받았는데 이제 뭐 계획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이거 30년째 계획만 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 이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새만금 개발 기본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전북의 국회의원을 모셔봤거든요. 전북에 있어서 새만금은 계륵이에요. 뭐냐면은 이 엄청난 국가 사업을 해줬으니까 너네 다른 거는 다른 도에 양보해 해가지고 고속도로니 철도니 이런 것들을 전북은 제대로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예, 계속 SOC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너네는 새만금 있잖아. 근데 새만금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비싸게 조성은 해놨는데 뭘 들어오질 못하니까 태양광이나 깔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 지적했다고 보고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재검토하고 바꿔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전북은 계속해서 하락세만 보이고 있거든요. 몇십 년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 공항도 그렇잖아요. 공항도 지금 뭐 무안, 양양, 그다음에 원주, 뭐 그다음에 대구공항 또 신공항 짓는다 그러고 있고 실제로 이 공항을 더 짓게 되면 사실상 분산되기 때문에 직접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게 엄청난 효자가 될 거다라고 시작을 해놓지만 결국에 5년 뒤, 10년 뒤 가면 이게 그냥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과는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다 보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 집었다. 이게 이를테면 호남은 약간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서두로 깔아두면서도 실제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이것은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신념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셔서 네, 좀 새로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답을 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콩 GPT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고 아,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 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예,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아, 되게 짧게 나왔는데 이렇게 답한 건 아니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 저희가 그냥 짧게만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국내 생산하는 콩은 몇 톤이요, 뭐 그다음에 난GMO, GMO가 어떻게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등등의 질문에 아주 막힘없이 다 얘기를 이게 시원하게 해줬죠. 네. 그래서 아마 꽤 보시는 분들이 속이 좀 시원했던 것 같은. 그리고 또 이 GMO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궁금증이 굉장히 맞죠. 많은 네. 게 사실이니까 네. 이런 건 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환단고기. 네. 예, 뭐 아주 중요한 논란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논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이렇게 이제 말을 꺼내는데 이 박지향 이사장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었어요. 근데 박 이사장은 우리 주요 역사학계는 문헌 사료를 중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라고 대통령이 반문하는 장면까지 담겼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규정한 환단고기, 이게 환웅과 단군의 고대 기록인가요? 를 언급한 데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조선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고 유라시아까지 우리가 지배했다라는 큰 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요걸 가지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는 비판이 주말 내내 있었고 어제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를 하거나 연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 국가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좀 비판적으로 혹시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환단고기는 이거는 사료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주류 역사학계에선 위서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우혁 씨가 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영화로도 제작돼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퇴마록 같은 게 있어요. 그 소설이잖아요. 그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고대사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소설이거든요. 환단고기도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역사학자한테 사료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 환단고기를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그 이제 뭐 베스트셀러의 저자기도 하는 이덕일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이렇게 상찬하는 그런 SNS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신 것 같아요. 환단고기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책이 과거에 그 민족주의적인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도 NL이라는 계열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히트를 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유라시아 대륙 핀란드까지 전부 우리의 강역이었고 수메르 문화가 우리 한민족이 만든 것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당시 그 좀 이제 민족주의로 많이 경도된 분들한테 굉장히 히트를 쳤던 내용인데 그 뿌리를 지금까지 좀 이어서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런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역사학자를 앞에 두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김남준 대변인도 좀 명확하게 그냥 우리는 환단고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면 될 텐데 계속 뭐 역사관 이야기를 하니까 환단고기의 민족사관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저희는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이 망상, 국가 최고 지도자가 망상을 가졌을 때 어떤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망상입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망상에서 깰 수 있도록 주변에서 올바른 좀 이렇게 그 지도나 좀 이렇게 이끄는 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해주셔야 잘해요. 돼요. 아니, 네. 근데 너무 나가신 얘기인 것 같고 뭐 이런 네. 의견 이런 의견도 있다 이 정도 느낌? 아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네. 이런 거예요. 동의하거나 이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라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환단고기 연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라든가 근현대사 주로 이제 역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볼륨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사 연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 환빠지 이런 얘기
얘기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래서 고대사 연구하는 게 좀 꺼려진다. 네. 이 측면을 환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역사재단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대사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지. 네. 이게 무슨 환빠를 연구해라 뭐 수메르 뭐 이런 거를 연구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셨다. 한동국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예시를 진짜 잘못 드신 거예요. 왜냐면은 고대사를 연구하라는 이야기와 환빠도 참고해라는 이야기는 진짜 다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선거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라. 저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 봐라. 라고 얘기한 거 똑같다고요. 이 환빠 논란은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론하고 똑같은 판타지예요. 아예 소설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역사학계가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 유럽을 다 지배했다는 일종의 국뽕이 들어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이 되는 반박 증거를 내밀어도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광복절 경축사에 환단곡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진보 언론이랑 역사학계가 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사이비 역사를 믿느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안 해서야 될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김남준 대변인 역시도 딱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우리는 환단곡이 믿지 않는다. 환단곡이 유사 역사다. 이 말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의 다양한 관점을 봐야 된다. 이거는 우려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부정선거라든가 환단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사이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배척해야 돼요. 네. 그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한마디 덧붙였더만요. 뭐라고요? 아니 그 반지의 제왕. 네. 그 환단고기를 비주얼라이징한 책이 하나 있어요. 90년대 그 옛날에 정프로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라이파이라는 만화를 썼던 산호라는 만화 작가가 그린 대주신 제국사라는 그 이제 고조선을 주신이라고 부른 것에 어원이 되는 그 만화인데 그때 좀 인기 많았죠. 네, 환단고기 청천연색 뭐 이런 거. 올컬러 양장본으로 나온 정말 그 환단고기를 비주얼라이징한 책이 있는데 그래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네, 소설로 이런 보면 거 되죠, 그냥 뭐. 소설로 네. 보고 판타지로 보는 거지 이걸 이렇게 공적인 오늘 자리에서 이거 오늘 하루짜리 이러면 이슈인 것 안 됩니다. 같은데. 그래요. 넘어가시죠 뭐. 네. 다음 이야기. 이영세 씨 만화 그 천국의 신앙.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여기 환단고기에서 약간 뿌리가 좀 있죠. 뿌리가 있죠. 그것도 여기에 있어요. 네. 예. 훌륭한 소설이네요. 그리고요. 그 또 12일 교육부 대상 업무 보고에서는 이 약화된 한자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면서 농담하고 그리고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짧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성함도 학생들이 그 있을 때자에다 발글명을 모릅니다. 모르겠죠. 예,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 있잖아. 네. 살벌합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이 또 잘못 쓰이고 있는 우리말도 짚었습니다. 엉터리 국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다라고 하면서 잘못 쓰는 우리말도 뭐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 그다음에 대인배 뭐 이런 것도 아마 대인배, 네, 네. 배는 시정 잡배에게 그렇죠. 쓰는 말인데 소인배 아니면 대인배라니. 대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대인배까지 이렇게 붙이는 거 사실 뭐 많이들 이렇게 틀려 쓰시긴 하는데 네, 기자들도 그러더라라고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지난 선거 때부터 조갑제 주필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맞아요. 거 우리 아닌가요?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계속 한자 해주세요. 교육 해야 한자 된다고. 교육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냐면 네. 저도 세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북유럽 같은 데 가니까 얘네가 기본적으로 4개국어씩 해요. 주변 국가의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 관계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쨌든 그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자기네 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2외국어, 3외국어까지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진출할 수 있는 무대 자체가 넓어지고. 2배, 3배로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예를 들면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 교육에서 좀 수렴되는 형태로 뭐 이렇게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중국어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언어로 보면 굳이 따지면 일본어가 그나마 우리가 이제 배우기엔 예를 들면 조금 수월하죠. 그렇죠. 네. 프랑스 친구가 독일어나 영어 배우는 거의 그 난이도는 우리가
중국어 배운 난이도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진짜 그 얘기하고 그렇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유럽 쪽은 어쨌든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단어들과 비슷비슷한 문장 구조를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한글이 굉장히 독창적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비슷하지 않고 일본하고도 안 비슷해서 이게 진짜 쉬운게 배우는 건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어찌 보면 과거 보수 정치인들이나 보수 쪽에서 주장하던 것들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자 교육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세대 이후로 한글 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말은 한자어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말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한자를 좀 교육을 받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단고기 얘기를 하시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한글 중심으로 가자는 게 약간 그때 그 민족주의적 분위기에서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한자를 다 추방해야 되고 다 한글화 시켜야 되고 뭐 순우리말 써야 되고 이게 다 환단고기랑 같이 갔던 흐름인데 이게 끌고 와요, 그래서 환단고기. 약간 조금 그래서 이분이 약간 포스트 모던한 사실 한단고기 이런 거는 우파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극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환단고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분위기가 좀 특이해요. 약간 그래서 뉴라이트 계열이랑 환단고기랑 만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거죠. 아 이게 참 머리 아프네. 이거.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성열배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왔어요. 저희 나라 성열 네. 역대급. 역대급 하여튼 뭐 이 각질. 업무 네. 보고는 굉장히 흥미로운 네. 우리가 지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정말 제가 흥미롭게 본 게 딱 네. 하나 또 뭐죠? 있습니다. 그 코레일 업무 보고 있었는데 예. 국토부 할 때 같이 있었는데 한국철도공사에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이 철도표가 부족하고 그러면 차량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발주한 게 제대로 지금 납품은 되고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납품이 안 되고 있는 회사에다가 또 다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거 완전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전부 납품 지원을 하는 회사에다가 또 돈을 주다니 게다가 선납금을 70%까지 주다니 이 제정신이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기 아니에요? 이거 정부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예.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대통령이 잘 알고 지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지금 그 열차 그거에 대한 제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선납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량이 나가지고요. 열차 중간에 끊어졌어, 허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서해선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1시간에 한 대 다녀요. 그쪽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그 회사가 계속해서 납품 지연도 발생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국토부 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계속 납품을 받는 거예요. 굉장한 부조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대통령이 나서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업무 파악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 아, 보면. 대통령은 그 네. 업무 보고 하면 원래 자료가 먼저 넘어오잖아요. 네.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다 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자료에 있는 이야기가 추가로 그 이외에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봤어. 나 봤으니까 내 질문에 대답을 해. 이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태도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업무보고 같은 게 이제 이 문건에 있는 거를 잘 외우고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업무 중심으로 좀 바뀌는 것 같긴 하다. 만기 칠남이라는 소리는 듣지만 이런 부분은 네. 그 우리 지금 김성열 최고위원도 잘 얘기해줬지만 우리 정부나 뭐 이런 입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긴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공원만 지어주면 뭐 수익 배분이든 뭐든 알아서 하라고 하던 그 대장동이 계속 떠올라서 그래서 제가 아니 공원만 너무, 지어주면 너무. 하면서 이게 다원 시스템이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떠올라서 근데 그 업무 능력을 좀 성남시장 계실 때 잘 나가다가 잘하셨으면 잘 나가다가 옆으로 세시네. 아니, 그거 왜 이학재 사장님하고 똑같네 이게. 왜 자꾸 옆으로 세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노세요? 아니, 떠올라서 그냥 별명 하나 지어줘서 박천포 어때? 박천포. 자, 많이 삐뚤어졌어, 사람이. 네, 업무보고 요 정도 갈까요? 말씀. 대통령의 이 네. 방식이 저는 어쨌든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제되고 국민들 앞에 나가는 어떤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부의 어찌 보면 치정을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전 정부, 지금 정부 상관없이 바꿔야 될 것은 바꾸자.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쨌든 소중하게 세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주시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그냥 엉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국민들께 위임받은 권력을 지금 활용하는 건데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한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것들은 확실하게 지금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하여튼 굉장히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업무 보고. 결과 그 다원 시스템, 그 다원 시스의 주가는 29% 급락했다고 합니다. 아 거의 하한가네요. 그게 오늘 뉴스였어요. 아 진작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국민 세금으로 사기치는데. 네. 자, 이런데 근데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그냥 계속 나가는 돈이 우리가 몰랐던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쿠팡 사태 때도 조금 느껴지지만 소위 말하는 그 법조계의 정관예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끝에 근데- 유턴할 거 아니죠 이번에? 아니요. 법조계의 정관예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정관예우 문제가 진짜 좀 심각해요. 맞아. 예, 이번에 뭐 공정위 그 직원들이 어디로 또 많이 가고 뭐 김현장으로 가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좀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만기칠람이 때로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수사 의뢰돼가지고 어쨌든 전관들에 대해서 뭐 수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에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조은석 특검이 직접 결과 발표에 나섰는데요. 일단 그 특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해서 총 27명을 기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란 특검에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걸 언급했고 2023년 10월부터 그 계엄을 준비해왔다.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 한 1년여를 준비를 했다. 예, 이렇게 수사 결과로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네. 했어요. 이 비상대권 이야기를 했던 것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였고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가 네. 됐다고 하고 그보다 앞선 2022년 7월에서 8월쯤에도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출신의 진술도 확보가 된 상태라고 네. 합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동기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네, 그리고 무력을 통한 권력 독점 유지 이렇게 명시를 판단을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란 특검 뭐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총 몇 명이 기소되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7명 기소했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내란 특검이 초반에는 윤석열 구속부터 시작해서 조금 속도를 내다가 한덕수에서 기각되고 박성재 기각되고 추경호 기각되면서 막판에 조금 용두삼이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내란 특검 지금 6개월에 뭐 이른바 대장정이라고는 합니다만 끝에가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평가는 우리 이동학 전 최고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도 뭐 100개의 잘못이 있다면 100개를 다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대어를 중심으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간적 한계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 논란 이런 것들도 계속 야당에서 뭐 제기하고 이러면서 사실 좀 끌려다니는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뭐 이 내란 관련해서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 구속도 못 시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추가적으로 뭔가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역사상 어쨌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사실 뭐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뭐 많은 증언들이 확보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국민들도 착잡해 하셨을 것 같고 우리도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들, 저는 그때 한창 방송에 나가서 김민석 당시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계엄이 있을 거다 얘기할 때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당시 여당 대변인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엄날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는데 라이브까지 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여유로웠던 그 민주당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언젠가 반드시 좀 한번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여유로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정신없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 라이브 켜고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좀 150명 모이고 나서도 계엄 해제 결의를 늦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희 증거를 어쨌든 확보하고 근데 그럴 틈도 없었어요.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근데 너무너무 그때 한동훈 정신이 대표도 없었으니까. 김현정 앵커랑 인터뷰에서 그거는 전화가 왔죠. 그냥 전화만 아니 온 근데 거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래서- 취지는 뭔 취지인지 알겠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그 라이브 키고 이렇게 했었던 것은 국민들이 결국 국회로 몰려와서 함께 뭐 그런 이거를 의미도 해야 있겠죠. 된다라는 네, 그런 의미도 네. 포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짜 네. 놀랬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미리 여기도 놀랬죠. 민주당은 알고 왜냐면 김민석 의원이 계속 계엄이 있을 거라고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약간 그때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엄이 있을 거를 당연히 대비했습니다. 왜요? 어느 어떤 날 근거? 뭐가 있을 줄 어떤 아는 근거? 게 아니고 네. 진짜로 하게 될 경우 우리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거를 당연히 논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계엄이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 있었을 바로 테니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실제 있어서- 있으면은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이 민주당이 그것을 막아야 내야 될 만한 이 국회에서 유일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바로 방송 켜고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에서 국민들 보고 국회로 오라고 한다 등등 이러한 지침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논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함께 보는 거죠. 계엄을 막았던 그런 입장에서 제가 뭐 그에 대해서는 그 저기를 하는데 근데 너무나 그때 그 몇 달 전에 계엄에 대해서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실제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적절한 의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당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려야죠. 아니, 근데 그거는. 저도 예.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 진짜 저럴 리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의문점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거를 따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아직 이번에 이제 내란 특검 이제 수사 결과 나온 거예요. 아직 재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부터 정확하게 잡아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그 궁금증 정도는 확인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몰랐던 단추가 하나 더 지금 깨어졌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해제됐던 12월 4일 있잖아요. 그때 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정부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모였던 건데요. 12월 4일. 12월 4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은 이미 해제가 된 상태였고 예.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이렇게 모였어요.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요. 예.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계엄 이유에 대해서 그 정진석 당시 실장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엄을 왜 했냐면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고 그로 인해서 편한 날이 없어서 분노했다라고 이제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고요.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합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계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네. 이 회의에 모인 인사들이 이거 대통령은 지켜야 돼. 하야하거나 탄핵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니까 이 책임은 경찰 그리고 군 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도록 그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지시를 해요.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해라. 야당의 입법 독재, 탄핵 소추, 예산 삭감 조치 같은 것들을 이유에 포함시켜서 네. 그리고 나서 그 계엄 정당화 문건을 텔레그램으로 보고받은 뒤에 그걸 가지고 삼청동 안가로 향했다라는 내용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금 당정대가 모여서 대통령실 또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당시 여당의 하여튼 수뇌부들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는 게 대통령 하야시키지 말고 탄핵되지 않게 하고 대신 김용현 독박을 씌우자. 사실상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이거는 맞아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오늘 아침에 대본이 확정된 걸 받고 네. 제가 대기실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예? 직접 역시 통화를 오른팔. 했고 근데 이 부분에 12월 4일날 제가 참석은 하진 않았죠.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랑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이날 그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계엄을 알고 있었냐? 몰랐다. 당신도 알았냐? 몰랐다. 서로 그거 확인을 어떻게 일단 하냐? 하고. 예. 네, 계엄을 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예. 했대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예.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뭐 대책도 없고 답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결론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엄을 했는지 예? 당신들도 다 모른다고 하니까 전부 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몰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이 너무 그동안 그 언론 플레이로만 계속해서 끌고 가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네. 저는 이게 증언이나 증거를 당연히 뒤에서 특검이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 참석자들은 아마 진술을 받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없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그 날에 뭐 어찌됐건 응석바지를 완전히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세상을 속이려고 했었던 그 시도를 그 이후에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진짜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한 사람의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조차 시정하지 못하고 다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 민주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끌려가 줌으로 인해서 국민 자체가 완전히 위기 속으로 들어갔던 것 아닌가.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검에서 어쨌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 보듯이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막을 논의했다. 이렇게 소설을 지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특검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요. 지금 당정대 회의 참석자로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그리고 한동훈 대표 요 정도가 지금 당에서는 참석을 했어요. 이 중에 이때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 내란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건 한동훈 대표뿐이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 이건 책임지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었다? 글쎄요. 그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네. 특검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좀 더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 된다고요. 내용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이후에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 12월 4일 이 당정대 회의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와서 그 내용을 지금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그대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금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신 했는지, 내용들이 있다, 거기 책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대화가 주고 받았는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특검의 주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그 메모를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메모라는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써놓은 자기 생각을 메모로 써놓은 걸 수가 있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한동훈 대표가 써놓은 거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안에 그 내용이 있다.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면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SNS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이 당시에 이 이야기들이 나온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뭐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그렇죠. 네. 이후에 한덕수 그다음에 한동훈 두 사람이 그러니까 공동 담화가 그렇죠. 그때 있었어요. 대통령 12월 탄핵이나 8일. 하야 말고 네. 그 공동정부 구성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었나요? 네, 대통령이 이제 뭐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전국 안정 방향을 당에 일임하고
당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여기서 합의된 건지는 알 수 모르겠는데 없고. 예, 약간 톤은 네. 좀 다르니까. 근데 그때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공동 담화가 의아하긴 했었죠, 다들. 네, 이제 당시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약속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려고 그러면 당과 정이 당정 협의를 해나가면서 운영해 가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민주당도 고위당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당정 하듯이 정부의 대표는 한덕수 총리고 당의 대표는 당시 한동훈 대표였으니까 당정 고위당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 간에 고위당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 전혀 위헌이고 위법이지 않고 합헌합법이라고 결정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걸 계속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내란 특검이 국가 예산을 그만큼 쓰고 검사들을 그만큼 써가지고 구속영장 기각률이 그렇게 높을 정도로 무능하게 수사를 한 다음에 계속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혐의점을 찍어서 그거를 밝혀내고 그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게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잖아요. 본인은 계엄에 반대하고 가서 해제 의결도 했습니다만 여당의 대표 자격으로 국정을 대신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여당이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습니까? 사실상 일부 의원들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당의 대표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도요.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 저도 책 읽어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저는 주관적으로 쓰여졌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객관적 사실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책에는 제가 볼 때 아주 일부만 자기가 적고 싶은 내용만 적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나왔던 내용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자리에 지금 보세요. 지금 11명 참석했는데 한동훈 대표 빼고 전부 다 지금 계몽령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무조건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제외한 10명은 거의 이제 유사한 그 스탠스를 입장이죠. 갖고 있는 네. 거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혼자만 좀 다르다면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좀 했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12월 14일이 네. 불과 어제죠. 12월 14일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날짜인데 12월 14일 이전까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질서 있는 퇴진 쪽에 힘이 실려져 있었죠. 당을 운영하면서도. 그러나 12월 13일인가요? 12일인가요? 제가 기억이 좀 저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탄핵 받겠다고. 가서 재판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탄핵 찬성을 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탄핵 찬성을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탄핵이.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저지른 이상은 임기를 종료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그 명확한 입장이었고 그 명확한 입장이 하야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야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대통령 본인이 하야를 안 하겠다 할 때는 탄핵으로 갔던 겁니다. 네. 이보다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뭐 책엔 이미 쓰셨다고 하시지만 현재 다시 이제 논란이 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당시의 기억을 뭐 완전히 다 100% 되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고 본인이 했던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머지 10사람보다는 좀 더 그래도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또 특검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언론에 또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네. 불렀을 텐데 안 나가셨잖아요. 특검 필요하다고 말은 본인이 하셨었지만 그 뒤에는 특검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지층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까지 아마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이 배신자야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좀 두려워서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꺼려져서 특검을 안 나가지 이거는 않았을까? 아직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책을 그래서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 책 내용을 특검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태도를 한번 지켜보죠 뭐. 네. 나를 지금 야 잡아도 너네 2차 니네끼리 특검 가야 모여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2차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양당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올해 안에 원래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비한 수사가 너무 많다. 그렇죠. 뭐 이런 고구마 입장인 줄기처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종합특검으로 특히나 김건희 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네. 이게 국정농단부부터 본인 스스로가 뭐 인사했던 문제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내란 털고 특검의 가야 돼요. 부족한 부분 또 김건희 특검의 부족한 부분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다시 2차 특검으로 종합 특검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통일교 네. 같이 가야죠. 통일교 일단 한번 가볼까요? 얘기해 보시죠. 뭐. 네. 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경찰 수사로 넘겼어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 등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3명을 넘겼는데 일단 그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 3사람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의원실 압수수색도 했어요. 그런데 윤영호 통일교 그 전 본부장이 갑자기 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였는데요. 원래 윤영호는 지난 8월에 김건희 특검에 나가서 여야 정치인 3명을 천정공으로 불러서 현금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박스에 넣어서 줬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도 2018년 9월쯤에 현금 4천만 원의 명품 시계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12일에는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고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윤영호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꽤 좀 훼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미 훼손돼 버렸죠. 이거를 이게 정치 생명들이 막 걸려 있는 건들인데 예.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들은 걸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타고 나왔어요. 이게 뒤집어 엎을 수가 없잖아요. 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인가, 이 윤영호라는 사람 말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벌어졌기 때문에 예. 당사자로 지목되신 정치인분들은 안타깝지만 이것에 대한 진위를 어쨌든 빨리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야기가 돼가지고 투명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네.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게 뭐랄까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과거에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랬어요. 권성동 의원이 과연 통일교로부터 그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게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수뢰죄 그 구성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유무죄 판단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까지 다퉈보면 그렇지만 그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라고 제가 늘 방송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전재수 의원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참어머니인지 큰어머니인지 그 평화의 어머니인지 하는 분의 그 책을 들고 사진 찍은 물증이 지금 나오질 않았습니까? 물증도 나왔어요. 진술도 나왔고 물증도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 야당에 이제 힘 다 빠진 소수 야당의 국회의원과 정부 여당의 전직 장관 출신 국회의원, 그것도 지자체장에 출마할 수도 있는 국회의원 사이에 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당파나 이런 것들을 떼놓고 보면은요. 누구나 전직 장관과 여당의 국회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클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은 수사를 해봐야 되고 재판을 해봐야 된다고 네. 보지만 권성동 의원을 체포하고 구속했던 그 논리라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술 바뀌는 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도 너무너무 이런 제보자들 진술 바뀌는 거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중립적인 특검을 해야 됩니다. 2차 특검 하게 되면은요.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통일교 게이트 수사하지 않고 무슨 특검을 하겠다는 소린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도 피해를 받아요. 그 사람도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했다가도 나 이 처벌받게 생겼네. 그러고 말을 바꿉니다. 그럼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찰이 뭘 가지고 오냐면 정황 증거를 가지고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와 있어요. 금액도 나오고 시계 브랜드도 나오고 장소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거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건이에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통일교가 사실은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전재수 의원도 그렇지만 이분들 말고도 훨씬 많은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현주 측보 뭐라 그래요? 특검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민중위 특검에서 전재수 장관 이 사건 묵어놨었잖아요. 덮어놨었잖아요. 그러다가 4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민중위 특검으로 이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제3자 특검을 해서 확실하게 털고 가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증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우리 정치하는 입장에서 내가 후보다 이거 출마 선언할 때 그 누구든지 다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잖아요. 책 들고 사진 찍는 게 사진. 그렇죠. 예, 누구든지 네. 와가지고 자기 책 들고 사진 찍기도 하고 누구하고도 사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SNS에 올리면 자기 이름 노출되고 얼굴 노출되고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거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무슨 시계를 줬냐. 근데 내가 만약에 김성열 우리 최고위원한테 아까 전에 제가 뭐 3천만 원짜리 시계 줬잖아요. JTBC 대기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걸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 그건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 단계에서 실제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미진할 것 같아요. 뭐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수사 예. 국수본에서 하자는 얘기고. 이게 이동학 최고위원은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출마를 했을 때 저희 지역구에 지금 소위 말하는 2단이라 불리는 그 교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예. 거기를 한번 가시겠냐 후보님 가시겠냐 그랬습니다. 근데 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좀 민감한 경우들은 이런 거를 들고 사진을 찍었을 때 오히려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참어머니인지 큰어머니인지 평화의 어머니를 덕하니 써여져 있는 사진과 함께 이걸 들고 찍은 게 어쩔 수 없었다. 저도 출마를 하면서 그 교회 20, 30대 분들 많은 거 알면서도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거기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신천지였어요? 뭐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랬네요. 네, 교회가 네. 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득표 전략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참어머니 사진을 그것도 사진이잖아요. 사진. 그 사진을 들고 이렇게 찍었냐. 아니, 근데 왜 그러냐? 이거를- 자, 이거 입장 하나 전달할게요. 전재수 전 장관이 올렸어요.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 형님 누님들께서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힘내라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서 함께 찍자고 하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냐? 선거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사무실 말씀 왔다. 드리려고 했는 건데 간 거랑 와가지고 찍자고 하는 거랑은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안 네. 받아요. 자, 이게 오히려 통일교 관련돼서 움직였었던 건 국민의힘이 그렇게 움직였었던 것이고 오히려 지금 여기는 약간 제가 볼 땐 덮어 씌우는 면이 그게 있고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그다음에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엎은 거잖아요. 특검에서 엎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특검은 국어 시간이었어요. 국어 시간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수학 시간 팀은 안 되잖아요. 어쨌든 본질은 그거예요. 원래 수사의 목적.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 여론화돼가지고 네. 실제 수사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려지고 네. 지금 이것에 대한 논쟁을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다루잖아요. 네. 실제로 이걸 포착했을 때 국어 풀다가 갑자기 수학 문제 하나 딱 나오는 순간 이것이 국어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수학으로 논쟁이 갈 거예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도 우리가 출범했던 이유와 목표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형이화시키면서까지 이거를 대등하게 다뤄갈 수 있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여론 안 상황상. 하더라도 그건 이제 네. 수사기관에 특검법을 따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특검법에 되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인재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내용을 민주당이 넣어놨습니다. 아니, 김건희 그렇죠. 특검법에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 인정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3특검 중에서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포착됐을 때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덮는 순간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고 하잖아요. 이거 덮은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수사받을 겁니다. 이거 언론에 아니, 의하면요 수사팀은 분명히 수사를 이거 해야 수사돼요. 된다라고 이거는 했는데 직무유기예요. 했는데 윗선에서 막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 기록만 남긴 거고 이게 자기들이 수사할 건이 아니면요 범죄를 인지했으면 수사기관에 이첩이라도 해야 돼요. 그건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증거가 없다 그러셨는데 뇌물죄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 놈도 받은 놈도 다 입을 다물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죄까지 확신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나오면요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걸 덮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덮었는데 어떻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첩할 준비들을 다 합니까? 처음부터 덮을 생각 없어. 덮을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한 번은 속여도 쭉 지속적으로 속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네. 다 드러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목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첩 준비를 했던 것이고 지금 뇌물죄 얘기하셨으니까 정치자금법으로는 의율이 7년입니다. 네. 근데 이거 15년이잖아요. 뇌물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꼼수로 뭐 피해 주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었고요. 네. 다 이렇게 이미 진행을 다 내다보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또 이렇게 네. 향기롭게 나네요. 네. 자, 여튼 요 전재수 장관 전 장관 관련된 것들은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수사 안 하긴 뭐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뿐만 같고. 아니라 지금 네. 영남권에 있는 전직 의원들이 줄줄이 여기 지금 이름이 나오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통일교가 자신들의 현안인 한일 해저 터널을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접촉을 해왔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수사를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자기들이 뭔데 한일 해저선을 자기들이 뚫으려고 그래. 참 이 양반들도 이해가 안 되네. 나라와 나라가 진짜 맞아요. 어마어마한 아니 투자를 해서 2021년도 2월달 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공약이었는데요, 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수사하라고요. 네, 대통령 다 그렇게 했으면 말씀하셨잖아요.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원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쿠팡 김범석 의장이 쿠팡 청문회에 나는 못 나간다. 왜냐하면 해외 체류 중이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쁘신 글로벌 분이에요. CEO라서 못 나오겠다고 네, 그랬다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높은 분이시지 몰랐어요 저희가. 근데 미국 의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저희 쿠팡은요 지금 전체 매출의 80%가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거의 70% 가까운 정보를 지금 유출시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나온다는 걸 이렇게 막아요. 예전에도 김범석 의장 농구하다 다쳤다고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거 국회가 진짜 무시당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진짜 확실하게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이 이제 플랫폼 규제법 이제 피할 수 없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여기 뭐 한동훈 대표 쪽에 그 정치인들 중에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플랫폼 규제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쿠팡 사태 이거 겪으면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같이 한번 이거는 네. 개파를 초월해서 좀 머리 이야기를 맞대고 해봤으면 얘기해보시죠. 좋겠습니다. 네. 플랫폼 규제법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쿠팡에서도 살 수 없는 탱글 쭈꾸미 후속작 한입 닭갈비. 이거 쿠팡에서도 못 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한입 닭갈비는 100% 국내산 닭고기 사용을 하고요. 쫀득한 식감, 부드러운 육질. 여기 딱 한 입에 드실 만한 크기로. 와, 그러네요. 소스가 향에서 춘천 향이 나는데요. 아, 이게 맞습니다. 춘천이죠. 춘천이네. 불맛이 납니다. 갑자기 경춘국도를 탄. 야,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구현했네. 네. 응. 색깔이 되게 약간 좀 매콤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밥에다 먹으면 딱 맞겠네요.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맞아요. 네, 일반 식당 가면 닭갈비 보통 1인분에 한 250g 13,000원 정도 아마 할 텐데 15,000원, 13,000원 할 텐데 요 한입 닭갈비는 250g 따지면 3,900원. 예. 야. 3,900원에 이 여기에다가 맛을 우동사리 딱 볶아 먹고 싶다. 우동사리 아, 그다음에 너무 맛있다. 고구마. 응. 고구마 넣어야지 고구마. 고구마. 여기 양배추 떡사리. 좀 넣었어야 되는데 아, 맞아. 양편이 양배추. 어려워서 저희가 닭만 볶았거든요. 양배추 넣어야 돼. 양배추. 여기 이 깻잎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 깻잎도 있는데. 깻잎 있어요? 아우, 행운입니다. 기본이구나. 예. 아닙니다. 파, 깻잎 뭐 이런 거 같은데 야채가 좀 들어. 기본적인 야채는 좀 들어가 있네요. 깻잎 들어가면 행운이라고. 아 고기만 온다고 합니다. 음. 야채는 여러분이 사서 이제 양배추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한 팩당 500g이니까요. 한 팩 해갖고 한 두 분이서 혹은 뭐 반찬으로 드시면 한 세 분 정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세 팩이면 한 6인분 되는데 23,900원, 다섯 팩이면 10인분 39,800원에 특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네. 이거 반찬으로 먹으면 딱 좋네 이거. 이게 닭갈비집, 철판 닭갈비집 가면은 많은 데들이 사실은 닭은 별로 없고 양배추만 짠 아유, 데도 있어 맞아. 그러거든요. 이건 닭이 진짜 많네요. 네, 요거는 동치미랑 같이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 또 동치미 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같이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지 너무, 않을까. 너무 맛있어서 지금 다 먹었어요. 아 벌써요? 와, 벌써 다 드셨어. 진짜 맛있네요. 예. 양이 많았는데. 색깔도 빨간색이라 딱 좋네. 오늘 뭐 그 닭갈 정치 묻히지 마시고 닭갈비. 네, 알겠어요. 파란 물 먹어. 파란 물을 먹으시죠. 파란 물을. 닭고기도 많이 드시고 욕도 많이 드시고 오늘 박상수 대변인이 아주 그냥 오래 살 겁니다. 네, 하여튼 맛있게들 즐기시고 닭갈비 겨울에 안주로도 반찬으로 딱 좋은 100% 국내산 닭고기 한입 닭갈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김용민 의원 모시고 내란 특검 얘기도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